독도 근처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를 건져 올렸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헬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실종자 유해가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내일 다시 바닷속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정상 부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처벌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며 이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 지사 측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시도 교육감들도 총회를 열고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칠레에선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로 폭발한 시민들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수도 산티아고로 들어가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허위 자백을 한 증거라며 과거 경찰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씨의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내일 최면 조사에 나섭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관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나흘째입니다. 해군은 오늘 70여 미터 바닷속에 있던 헬기 동체를 건져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을 줄 알았던 실종자들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신이 수습된 2명의 실종자 가운데 1명은 소방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1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모두 대구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5명 더 남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구급차 2대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엔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헬기에 탔다 희생된 2명의 시신이 있습니다. 어젯밤 수습된 2명은 오늘 아침 8시 헬기를 통해 울릉도로 옮겨졌습니다. 1명은 주황색 상의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른 1명은 상의를 입지 않고 남색 반바지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하니 익사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충격에도 가족을 찾으러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본 가족은 소방관으로 추정됐던 사람이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서모 정비사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안을 마친 시신은 다시 헬기를 이용해 대구로 이송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5명 남았습니다. 당국은 다른 실종자가 발견되는 대로 소방관은 대구로, 어민은 포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건져 올린 헬기 동체는 지금 청해진함 갑판에 실려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당초 이제 헬기 동체 안에도 1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동체를 건져 올렸는데도 추가 발견자는 없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색당국은 사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헬기 동체 안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헬기 동체의 인양을 완료했으니까 그 안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돼야 하지만 수색 결과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양된 동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안에 있던 장비들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인양 전에 심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 동체 주변에 이중으로 그물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게 풀어지면서 실종자도 함께 유실된 것 같다는 게 해군과 해경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아직 실종자가 5명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색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일단 아직 5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밤 해경은 야간 수색을 이어갑니다. 독도 남쪽 54km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함정 12척과 항공기 넉 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심해 잠수부 투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해 잠수부는 빨라야 내일 저녁부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색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울릉도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이 대구로 갔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네, 사고 이후 울릉도로 왔던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오늘 헬기와 배를 타고 대구와 포항으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한 소방대원의 가족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던 대기실도 오늘 모두 철수가 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해도 부패가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DNA 판별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울릉도에는 DNA를 판별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 해상에서 바로 대구 병원으로 옮겨서 DNA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 동산의료원 주변의 해경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중에라도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은 전해주기 바랍니다. 울릉도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사흘 만에 건져 올린 소방 헬기는 처참한 모습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칫 부서져서 유실될까 5시간의 인양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포항으로 간 동체는 김포로 옮겨 추락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소방 헬기입니다. 부서진 동체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습니다.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양은 오전 8시 48분 시작됐습니다. 청해진 함이 수심 70여 미터 바닥에 있는 동체 가까이 닻을 내렸습니다. 잠수사들은 산소와 헬륨 압축 기체를 마시는 포화 잠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같은 이송 장치를 타고 내려가 동체를 로프로 묶었습니다. 유실 방지 그물망을 치고 동체 파손을 줄이기 위해 수심 25m까지 끌어올려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청해진 함 갑판에 있는 크레인이 인양을 마무리하기까지 모두 5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됐던 상황이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청해진 함은 2015년 가거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도 인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심은 80m가량으로 이번 소방 헬기가 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해군은 포항항으로 이동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측에 동체를 넘길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는 김포공항으로 헬기를 다시 옮겨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KBS가 헬기 추락 전 영상을 보도한 뒤 기사에 독도경비대 관계자의 댓글이 달리면서 오늘 논란이 컸습니다. 구조 작업을 위해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KBS 직원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KBS는 논란이 일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KBS는 독도에 있던 직원이 헬기 추락 직전 영상을 찍었다며 단독 보도했습니다. 기사엔 헬기가 이륙해 한 바퀴 선회한 뒤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후 독도경비대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KBS 직원에게 요구했지만 제공하지도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비대원 수십 명이 잠 못 자는 동안 편히 자고 나가는 게 단독 보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댓글은 박 팀장이 올린 게 맞는 걸로 확인됐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독도경비대 측은 JTBC 취재진에게 KBS가 처음엔 그런 영상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가량 지난 새벽에 문자로 편집본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KBS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고 초기에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한 점, 보도 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되게 한 점 등을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독 보도 때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요청했을 때 20초가량을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추가 화면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고 생각해 직원이 그렇게 답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만 하고 헤어진 뒤 이번에 또 마주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는 언제 만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부터 약 1시간 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의장국인 태국 뿌라윳 총리가 마련한 갈라 만찬이 열립니다. 참석한 모든 국가의 정상 부부가 참석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말 일본 G20 회의에서 아무 말 없이 8초간 짧은 악수만 나눈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친서가 일본에 건네졌고 또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아베 총리가 조전을 보냈던 만큼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일 정상 간의 어떤 담화나 대담이나 인사라기보다는 대화라기보다는 짧은 인사 정도가 있을 거란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 정상끼리 깊이 있게 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자, 여러 정상들이 참석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있겠죠? 네, 문 대통령은 이번 출장이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 오후에는 이들 국가에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이 추가로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출국하는 길에 문 대통령이 모친상과 관련한 감사의 뜻도 밝혔다고 하죠? 네,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어머님 장례식에 모든 분을 모실 수 없어 죄송스러웠다면서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로 소박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외교 사절단 외엔 조문을 사양한 바 있습니다. 예.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낼 때까지 이 지사의 재판은 미뤄지게 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지방선거 때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일 당선 무효형의 근거가 됐던 법률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공표의 뜻이 모호해 TV토론에서 질문에 답한 것이 공표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형사법 제383조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형량이 부당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한 점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다툴 수 없게 한 점이 문제란 겁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검토한 뒤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대법원 선고는 1, 2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선거법 선고 기한인 오는 12월 5일 전에 최종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공정성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많이 뽑았던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자사고나 외고 등을 없애는 이른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이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워낙 큰 일정들이 이어지는 거라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와 이 일정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주목받는 게 학생 종합 전형 실태조사입니다. 일단 주요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불공정하게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초점인 거죠? 네, 교육부는 지난 9월 말부터 4년간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이 많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상대로 30여 개에 달하는 항목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특히 뭘 봤냐면요. 세간의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해 특정 학교 출신들을 우대해서 선발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논문을 포함해 학종평가 때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넣었는지, 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을 때 특혜를 주진 않았는지도 따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특혜를 준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최근 교직원 자녀들이 혜택을 받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건 말 그대로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의 어떤 경향성이나 아니면 교직원 자녀의 입학 현황 등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입장은 일단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됐다면 추가로 현장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검토해 이달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어떤 경향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도 교육감들과 사전 협의가 없어서 진통이 좀 있었는데 내일 교육감들이 모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달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관계 장관회의 이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교육부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교육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육감들은 자사고 등을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반고 지원 대책 등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회의 이후에는 또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공식 입장도 나옵니다. 예. 또 앞서 입학처장들이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권고안부터 먼저 이행을 해보자면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또 이를 반영해 이달 중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칠레에선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로 그동안 쌓여있던 시민들 분노가 폭발했죠. 결국 이번 달로 예정돼 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이미 보름 넘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 분노는 전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펙 취소 후 첫 주말 집회가 이번에 열렸는데 저희 임종주 특파원이 산티아고로 날아가서 칠레 시민들 목소리와 생생한 시위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포기 후 첫 주말을 맞은 칠레 산티아고 도심. 오후가 되자 수백 명이 광장 중심을 에워쌉니다. 칠레 국기와 깃발 등을 흔들며 피네라 대통령의 하야를 외칩니다.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의 손팻말에도 탄핵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부젤라를 불고 냄비를 두드리며 사회 전반의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Entonces yo vengo a protestar por el abuso. Hay tanto rico y tanto pobre. Entonces si no protestamos quiere decir que estamos bien. 숫자가 계속 불어나자 경찰이 경고 방송에 나섭니다. 이어 곧바로 강제 해산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광장 주변에 치료액과 치료가스를 무차별 살포하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이에 맞서서 돌을 던지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이렇게 16일째 계속됐습니다. Bueno, esta manifestación comenzó en un principio por el alza desmedido del transporte público. Y la verdad es que a la gente le molestó porque esto ya viene hace décadas arrastrándose este problema de que los sueldos son bajos y todo sube, todo el costo de la vida es muy caro acá en Chile. Entonces por eso salió la gente a manifestarse de forma pacífica en un comienzo. Porque sale una inmensidad pagar una clínica. Entonces
hay gente que se muere esperando en los hospitales y es por lo que yo, por ejemplo, siendo joven, teniendo 20 años, yo salgo por la gente de la tercera edad, por los niños. 현지 언론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최소 2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는 1,500여 명이 다쳐 입원하고 그중 470여 명이 경찰의 공기총에 맞아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여성 시위대 성추행 피해 사례 10여 건이 보고돼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경제적 피해도 14억 달러, 1조 6천억 원 이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피냐라 대통령이 지하철 요금 인상 백지화와 기초연금 인상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민심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주에도 투쟁이 계속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과거 경찰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곳곳에 한자어가 보이는데 변호인은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둔 윤 씨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쓴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내일 윤 씨의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조사에 나섭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1989년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체포된 윤모 씨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이 많고 존댓말과 반말이 섞인 문장도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쓰이지 않는 한자식 표현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윤 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적은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애가 있어 초등학교를 중퇴한 윤 씨가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작성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에 누군가 대필한 흔적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범행의 내용, 사건 장소에 가기까지의 어떤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은 상대적으로 또 알아보기 쉽거든요. 윤모 씨 주장은 진술서 내가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보여주거나 알려줘서 그냥 쓴 것이다라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윤 씨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8차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은 내일 법최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30여 년이 지나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최면 상태에서 되살려 진술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윤 씨 측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진술 기록 등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하남에서 길을 건너던 9살 아이가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셋, 일가족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소리에 놀란 상인이 뛰어나옵니다. 곧 시민들이 모여들고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덕풍시장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평소에도 마을버스가 자주 오고 가는 곳인데요. 버스기사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들어올려 아이를 구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버스를 덜렁덜렁 했어. 애 꺼내려고. 근데 애가 꺼내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사고 현장 바로 앞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습니다. 버스기사는 사고 당시 과속이나 음주를 하진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서울 성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관리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장애로 등록된 가족도 없다며 생활고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초과 근무에 출장까지 나가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알고 보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껏 끌어올리려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거였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최근 2년치 출장비 지급 내역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 가까이 매일 출장을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조근 등 초과 근무 때 주는 식비도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타갔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출장에 매일 야근을 한 겁니다. 어떻게 2년 가까이나 그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급을 올리면은 국민들의 어떤 약간의 반발이랄까 왜 기본급을 오르냐. 수당 보전 차원에서 지금 부분이 있거든요. 허위로 출장을 청구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야근도 거짓으로 꾸민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갑자기 탁구대를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야근할 때 탁구 친다고. 그래서 탁구대 닦았던 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로구 본청의 다른 과에서도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고 매일 야근을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강남구 등 서울의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수당을 허위로 타내면 5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아기 머리뼈가 골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모한텐 아기가 머리를 책상에 부딪힌 것 같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4월입니다. 신생아실에서 간호팀장이 기저귀 교환대에서 한 아기를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둔 다른 아기의 속사계가 말려 들어간 겁니다.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응급실로 보내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간호팀장은 산모인 A씨에게 아기가 머리를 책상에 부딪힌 것 같다며 같은 건물에 있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소아과에서 2번 엑스레이를 찍은 뒤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이미 아기가 떨어진 뒤 2시간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기를 데려간 대학병원에서는 머리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기가 발달 과정이 조금만 늦어도 이거 사건만 없었으면 그냥 늦나 보다 하고 말 텐데 머리를 다쳤다고 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늦는 거 아닌가. 빨리 말을 해서 바로 병원 진료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리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거짓말한 건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간호팀장은 사고 이후 조리원을 그만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간호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동네마다 이번 주 국토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값 대책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동 단위로 골라 지정하기로 하면서 같은 구에서도 적용이 되는 동과 아닌 동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개월 사이 전용 면적 114.72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결정합니다. 전국 31개 투기 과열지구 중에 동 단위로 핀셋처럼 골라내 우선 적용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 오름세가 18주째 이어지고 상승폭도 큰 만큼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강남권에선 강남, 송파, 서초, 강동 4곳이 거론됩니다.
강북권인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사정권입니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와 양천 지역도 후보군입니다. 높은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승을 우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2%포인트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 상승세를 상당 부분 잡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가 나오는 대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오히려 뛰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 홍콩의 주말 집회는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이번에는 중국 관영 언론사 사무실을 처음으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신화통신 홍콩 사무소의 간판 조명 일부가 꺼졌습니다. 건물 입구와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이번 주말 중국의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 사무실을 공격했습니다. 전날 중국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콩에 대해 전면적 통제권을 갖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중국 은행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은 오래전부터 홍콩 시위대의 표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영 언론사를 덮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화통신은 성명을 내고 폭도들의 야만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홍콩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통제권 강화 발표 이후 홍콩 시위는 다시 격렬해져 시위대와 경찰은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다치고 200명가량이 체포됐습니다. 好簡單，我諗暴力冇人想見到嘅，但係邊個逼我哋行到呢一步呢？就係我哋所謂嘅特首啦。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말 시위가 최근 몇 주 동안 발생한 최악의 폭력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온 게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세운 거대한 장벽이죠. 사실상 뚫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벽을 슈퍼카 롤스로이스에 빗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11조 원을 들여지은 이 장벽이 11만 원짜리 싸구려 전기톱에 뚫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기사인데 밀수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멕시코와 사이에 있는 장벽에 구멍을 내왔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기톱의 가격은 $100, 고작 11만 원짜리 싸구려 톱에 11조 원을 쏟아부은 장벽이 뚫린 겁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밀수업자들이 어떻게 벽에 구멍을 내는지, 또 뚫린 구멍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드나드는지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1호 공약으로 장벽 건설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장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And you'll see it's a combination of steel, concrete, and as one of the folks just said, it really is virtually impenetrable.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관련해 보고받은 건 없다면서도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I haven't heard that. We have a very powerful wall, but no matter how powerful, you can cut through anything. JTBC 강현석입니다.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용오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오늘 오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육지로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금세 사그라들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세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얀 물기둥이 먹구름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용오름은 거센 비바람을 일으키더니 이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울진 시내에서도 용오름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금세 세력이 약해지며 사그라들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건조한 서풍에서 차가운 동풍으로 바람이 바뀌면서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오름은 방향이 서로 다른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맞부딪힐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과 소나기에 때론 우박까지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상에서 목격됐는데 최근에는 육지에서도 발생해 피해를 줬습니다. 지난 3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용오름은
제철소의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1985년 이래 국내에서 용오름이 목격된 건 이번이 12번째입니다. JTBC 조희씨입니다. 지난 봄부터 해가 진 뒤에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없게 했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낮에도 텐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역시 바뀐 규정 때문인데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 수 있어서 가을 나들이 온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쪽엔 이번 달부터 텐트를 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늘막 텐트가 곳곳에 펼쳐집니다. 안내방송이 울리고 텐트 설치 시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급히 텐트를 접습니다. 굉장히 나오기 좋은데 지금 계절에도 겉에 아이 있는 집은 또 주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허용이 더 되고 좋지 않을까? 텐트를 빌려주지 못하게 한 구역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도 모르겠고요. 보통 한 100개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나시면 돗자리는 되고 왜 텐트는 안 되냐. 한강사업본부 측은 보수 등이 이뤄지는 휴식기라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햇볕을 가리는 의미에서 시민 편의 차원에서 취하는 건데 하천의 기능에 충실해야지 이용적인 측면인 무슨 오락이라든가 이런 그런 측면보다는. 규제에 공감하는 시민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이해도 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서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작스런 단속이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은 너무하지 않나. 좀 미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한강사업본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히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전라남도 가거도 서쪽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던 중국 어선 3척이 우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중국 어선들이 기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어린 참조개까지 싹쓸이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고창에서 농장 일을 하러 가던 주민들이 탄 버스가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60, 70대로 양파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전남 영광에서 고창으로 가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일본 남부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사스마 이오지마 화산 분화구에서 1000m까지 연기가 치솟았는데 아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단계를 1에서 2로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긴급 환자가 생겨 우즈베키스탄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6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겁니다. 이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에 내려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과 여의도에서 JTBC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 마라토너뿐 아니라 그저 달리는 게 좋은 사람들까지 모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 공기를 가르고 설렘과 긴장이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완주만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30살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저 3번째 뛰는 거라 이제 너무 떨려요. 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걸 알아서. 1999년 처음 열린 뒤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풀코스와 10km 코스를 나눠 각각 잠실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전문 마라토너를 포함해 일반 시민까지 모두 3만 2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42.195km 풀코스에선 에티오피아 선수인 시페라 탐노 아레도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시간 5분 29초 만에 결승에 도착하면서 대회 신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선수로는 한국전력의 신현수가 2시간 14분 04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여자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이숙정은 도중에 쓰러지면서도 경련이 난 다리를 오핀으로 찔러가며 투혼 끝에 완주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내디딘 모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기록보다 빛난 하루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레밍으로 정했습니다. 예, 레밍. 이 줄지어서 가는 쥐들 이야기인가요? 네. 이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대표인 이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를 최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당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레밍 정치다 라면서 레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양 진영에 몸담지 않으면 공천이 보장되지 않으니 모두가 레밍처럼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서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가는 문해 정치 시대가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과거 주류였던 친박이 이제는 친황교안으로 말을 갈아타고 주류 행세를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레밍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좀 레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레밍은 이렇게 생긴 설치류죠. 이 나그네 쥐라고 부르는데 왜 나그네냐면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만 따라서 직선으로만 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뭐 길을 잘못 들면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두머리나 자신이 속한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집단 행동을 이렇게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홍 전 대표는 최근 한국당 주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최재원 기자 이야기대로 레밍이 보통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레밍에 비유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레밍 표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이 2017년 수해 피해 속에서 유럽 연수를 떠나서 논란이 됐었던 김학철 충북도 의원. 이 비판 여론이 일자 언론 인터뷰에 이런 해명도 했었는데 국민들이 이상한 저 레밍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더 키운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최근에도 이 레밍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한나라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을 레밍처럼 몰살 코스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정부의 극일기조를 비판하면서 레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것들은 국민들을 레밍에 빗댔다가 논란을 키웠던 경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지워진 논평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이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 외적으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들의 평점을 좀 살펴보면 저렇게 성별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10점 만점에 여성들은 9점이 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 평점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들은 2점이 조금 넘는 수준. 그런데 이 영화로 정치권도 지금 시끄러웠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인 장종화 대변인,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인데 이 장종화 대변인이 지난 목요일에 이 영화를 주제로 논평을 냈는데 논평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풀스윙 따기를 맞고 입대에서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또 키 180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라고 쓰면서 이 김지영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나 하는 점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 남녀 모두 그만 싸우고 서로를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입대 이야기 아마도 본인의 이야기인가 보죠. 네, 그게 아마 뭐 82년생 김지영의 남자 버전처럼 살았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논평이 그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같은 당의 김민석 관악갑 대학생 위원장, 여자도 힘들지만 남자도 힘들어 수준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라면서 논평은 일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강민진 대변인이 여성 인권에 관한 영화를 두고 여당 대변인이 낸 논평이 고작 남자도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뇨 라고 비슷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 비판하는 지점은 다 비슷한 것 같군요. 네, 보시면 또 인터넷상에도 이 장 대변인이 쓴 논평과 비슷한 패러디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화 속 김지영의 남편 버전으로 한 79년생 정대현 같은 글들이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심지어 이 90년생 김지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반대되는 책이 시중에도 지금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장 대변인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논평을 내서 논란이 인 겁니다. 예. 혹시 장 대변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전화로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나 여성 차별 문제를 폄하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런 취지로 쓴 논평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장 대변인은 82년생이 아니라 86년생입니다. 예. 당에서는 논평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렇게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철회합니다. 라면서 당 논평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논평 취지와 달리 일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키워드처럼 지워진 논평이 된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곳에 따라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등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또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보다 공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남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